누군가에게 집 문을 닫는 건 하루 중 평범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날 아침 나는 문을 닫으면서 알았습니다. 이 문을 다시는 열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가을빛이 스며든 아침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돌렸고 마지막 찰칵 소리가 났을 때 나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았지만 나는 온몸이 묶인 듯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기엔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 커피 내음, 웃음소리. 내가 살아온 모든 계절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거든요. 나는 입주비 없는 월 13만 엔짜리 저가 요양원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조건은 좋았죠. 비용도 부담 없고 혼자 지내지 않아도 되고요. 딸아이는 서류에 사인하면서 안심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거기 괜찮은 곳이래. 이젠 외롭지 않을 거야. 나는 웃었지만 그 웃음 안에는 불안도, 미련도, 말 못할 슬픔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소중한 사진 몇 장, 남편의 액자, 낡은 스웨터 몇 벌. 그걸 챙겨 작은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기대했습니다. 부디 이번엔 덜 외로우면 좋겠어. So, before you settle in, please like the video and subscribe if my story moves you. And if you're listening from far away, tell me where you are and what time it is where you live. I'd love to know who's out there with me tonight. Now, dim the lights, hold a warm drink, and hear my story unfold. 나를 데리래요. 온 차량근 하늘색 밴이었어요. 젊은 기사가 밝게 웃으며 기대되시죠? 라고 묻더군요.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무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기쁨도 슬픔도 아닌 그저 내가 어디론가 밀려가는 듯한 느낌이었죠. 요양원 건물은 3층짜리 흰색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장미꽃 몇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깔끔했고 허름하지도 않았어요. 젊은 간호사가 클립보드를 들고 나를 반겼고 너무 익숙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메다 씨, 방 안내해 드릴게요. 방, 집이 아니라 그냥 방. 문을 열자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플라스틱 물병, 종이컵 하나. 가방을 내려두고 지퍼를 열지도 못한 채 침대에 앉았습니다. 삐걱 하고 침대가 소리를 냈고 그게 하루 종일 들은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괜히 웃음이 나더군요. 서글픈 웃음이었지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마른 기침, 누군가 중얼거리는 잠꼬대. 방문 아래로 복도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며 내 그림자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남편 사진을 꺼내 가슴에 꼭 안고 누웠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웃고 있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 낡은 소파가 떠올랐습니다. 오후마다 앉아있던 그 자리에 남아있는 내 흔적들. 기억으로 가득한 말없는 친구 같았던 소파. 그 작은 찢어진 팔걸이를 몇 년간 고쳐야지 하면서도 끝내 그냥 뒀던 나. 그 모든 게 나였고 내 삶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직원이 와서 식사 선호를 물었습니다. 미소 된장국이랑 구운 가지 좋아해요. 그녀는 클립보드에 적고 돌아섰고 그 후 한 달 동안 가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공동 식당에서 이루어졌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고 식판은 플라스틱.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히 밥만 먹거나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이 혼잣말로 죽은 딸 이름을 부르는 할머니, 숟가락을 꼭 쥐고 경계하는 노인. 내가 상상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꽃무늬 스웨터를 입은 할머니들이 뜨개질하며 얘기 나누고 햇살 좋은 오후에 옛 노래를 따라 부르는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곳은 마치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정류장 같았어요. 아무도 그게 뭔지는 말하지 않지만요. 그래도 희망은 아주 작은 틈으로 스며들곤 합니다. 매일 해가 지기 전 잠깐 스며드는 황금빛, 밥 먹고 항상 테이블을 닦고 가는 손 떨리는 할머니,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나는 깨달았어요. 외로움은 주소를 옮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건 당신 안에 머물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게 네가 원했던 모습이었니? 라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았더라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마 나는 더 자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거예요. 누가 듣든 말든 이야기를 꺼냈겠죠. 조금 더 나 자신으로 살았을지도요. 그런데 말이죠. 7, 8살이 되어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아니더군요. 내가 그 요양원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복도에서 웅성거림이 들리더군요. 문을 열어보니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들것 하나가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누군가. 그 아래 아주 작고 마른 두 손이 살짝 보였어요. 옆방에 계시던 야마모토 할머니였죠. 전날까지도 식당에서 묵묵히 밥을 드셨던 분이었는데 이름도 제대로 몰랐지만 매일 마주치던 사람이 사라지는 건 이상하리만치 가슴이 텅 비게 만들더군요. 그날 오후 간호사 한 명이 내 방에 와서 말했어요. 메다 씨, 혹시 공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생각 있으세요? 음악 치료나 회상 치료 같은 거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조용한 게 좋아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죠. 너무 조용하면 마음도 함께 닫혀버리거든요. 그날 밤 나는 야마모토 할머니를 떠올렸어요. 그분이 쓰던 방은 벌써 청소가 끝났고 침대는 새 시트로 바뀌어 있었어요. 사람 하나가 사라지는데 반나절이면 충분하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실감했죠.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떠올랐어요. 결혼 초 남편이 나에게 해준 말. 우리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자. 그게 우리 사이의 약속이야. 그 단순한 말이 오랜 시간 우리 부부를 지탱해 주었어요. 아이를 키울 때도, 싸운 날에도, 병원에서 힘겨웠던 날에도 우리는 하루에 한 번 눈을 마주 보았죠. 말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그 짧은 순간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나는 누구와도 그런 눈빛을 나눌 수 없었어요. 눈을 마주쳐 줄 리가 없다는 건 상상보다 훨씬 깊은 고독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 한 구석에 혼자 앉아있던 한 남성 어르신이 눈에 띄었습니다. 고개를 항상 숙이고 있었고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았죠. 식사도 거의 남기기 일쑤였어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매일 보는 얼굴이니까 어느 순간 마음이 쓰이더군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옆자리에 앉아서 말을 걸었죠. 된장국 맛이 좀 짜죠? 그는 고개를 살짝 들더니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어제보다 낫네요. 그게 전부였지만 묘하게 따뜻했어요. 그 뒤로 우리 둘은 말이 많진 않아도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어요. 그는 이름이 타카하시라고 했고 80세, 아내는 3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했죠. 사람이 떠나면 방 안에 모든 게 그대로인데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 조용한 공기의 무게를. 타카하시 씨와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는 라디오를 좋아했고 아침마다 NHK 클래식을 듣는다고 했어요. 나는 그 얘기를 들은 날, 다음 날 그의 방 앞에 조용히 쪽지를 남겼어요. 오늘 아침은 모차르트인가요? 그는 내 방문에 답장을 꽂아뒀죠. 차이콥스키, 아침에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 한 줄씩 서로의 하루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메다 씨, 사람 마음이란 게 누군가와 같은 시간에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나이 들어 가장 아쉬운 건 사랑이 아니라 기다림이 사라진다는 거란 걸. 누군가를 기다릴 일도 누군가가 날 기다릴 일도 없다는 것. 그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 이후로 나는 매일 누군가를 기다리는 연습을 했어요. 창밖을 보며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했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에게 작은 인사를 먼저 건넸어요. 타카하시 씨에게는 아침마다 쪽지를 하나씩 남겼죠. 그 작은 행동들이 나를 다시 살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요? 혹은 누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인생 후반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누군가를 위한 자리가 내 하루 속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걸요. 며칠 전 작은 화분 하나가 내 방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메다 씨, 복도 창가에 있던 걸 좀 나눠드렸어요. 키워보실래요? 젊은 간병인이 활짝 웃으며 건넨 말이었죠. 화분에는 아주 작은 새싹이 하나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괜스레 고마워졌고 그날 오후 모처럼 커튼을 걷고 햇볕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 조그만 초록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 누군가 날 아직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겨주는구나. 요양원 생활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사람이 아닌 환자나 입주자로 불리곤 합니다. 내가 메다비즈에라는 한 인간으로 여겨졌던 순간이 얼마나 오랜만이었던지요. 이곳에 온 지 3달째 되는 날, 타카하시 씨가 내게 물었습니다. 메다 씨, 혹시 밖에 잠깐 나가보시겠어요? 정문 근처에 벚나무가 있어요. 지금 만개했대요. 나는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그날 오후 우리는 휠체어를 밀며 정문 쪽까지 걸어갔습니다. 아, 그 벚꽃 너무 눈부셔서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가지마다 흩날리는 꽃잎이 마치 오래된 기억들을 하나씩 흔들어 깨우는 듯했죠. 나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이런 풍경 혼자 보기엔 너무 아깝네요. 타카하시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혼자 보기 아까운 걸 함께 보면. 그게 인생 아닐까요? 그 말에 나는 웃고 말았어요. 나이 들어 이렇게 따뜻하게 웃을 수 있다는 걸 잊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나는 복도 창가에 있는 화단을 돌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물뿌리개로 물을 주며 조용히 식물들에게 말을 건넸어요. 오늘은 좀 더 자랐구나. 햇빛이 잘 드네. 좋겠다. 누군가 들었다면 웃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작은 루틴이 내 하루를 견디게 했어요. 내가 무언가를 돌보고 있다는 감각. 그건 나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한 젊은 여직원이 다가와 말했죠. 메다 씨, 혹시 정원 가꾸기 프로그램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식물 돌보는 걸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가 내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그걸 능력으로 봐주었다는 것. 그날부터 매주 수요일 몇몇 어르신들과 작은 화단을 손보게 되었어요. 흙을 고르고 묘목을 심고 삽질을 하고 물론 금방 지치곤 했지만 그때마다 누군가 내 옆에 있었습니다. 메다 씨, 여기 흙 좀 더 있어요. 이 꽃 이름 예쁘죠? 이곳에서 처음으로 우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우리 이번엔 뭘 심어볼까요? 우리 꽃이 정말 잘 자라고 있네요. 타인의 손을 잡는다는 건 마음의 흙을 함께 고른다는 거더군요. 내 마음속 무심히 덮여있던 아픔과 외로움이 그 흙을 파내듯 하나씩 드러나고 거기에 새로운 생명을 심는 기분이었어요. 정원에서의 시간은 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이 삶을 다시 흐르게 만든다는 걸.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언젠가 누군가의 손에서 놓여지는 순간을 겪게 됩니다. 자식도, 친구도, 배우자도 누군가의 삶에서 빠져나가고 잊히고 사라지기도 하죠. 하지만 손을 놓였다고 해서 내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나는 아직 여기 있고 누군가의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작은 웃음, 짧은 인사, 물 한 잔 건네는 손길로도요.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그런 감정을 건네신 적은 있나요? 그 정원의 한쪽에는 우리가 함께 심은 해바라기 싹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을 쫓는 그 작은 움직임을 보며 나는 중얼거렸죠. 살아있는 건 참 고마운 일이네요.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해졌을까? 이곳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꽤 수다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동네 시장에 나가면 단골 상인들과 농담을 주고받았고 아이들에게는 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던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곳에 온 이후 말수가 줄었고 목소리도 점점 작아졌어요. 왜일까요? 아무도 그 이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느낌.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말이라는 건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있을 때에만 살아나는 거잖아요. 하루는 타카하시 씨가 나에게 말했어요. 메다 씨, 옛날 이야기 하나 해주실래요? 젊을 땐 어떤 분이셨어요? 순간 나는 멈칫했어요. 그런 질문을 받은 게 몇 년 만인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 옛날에 전철역 매표소에서 일했어요. 매일같이 수백 명의 얼굴을 보았죠. 어떤 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꼭 창가 자리에 앉는 표를 샀고 어떤 청년은 늘 헷갈려서 반대편 티켓을 샀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내다 보니 잊었던 기억들이 스르르 떠올랐어요. 첫 월급으로 산 손목시계, 겨울 아침 차가운 동전을 세던 손끝의 감각, 그리고 매일같이 웃으며 나를 응원하던 남편의 눈빛. 타카하시 씨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어요. 그런 이야기는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아깝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잊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작은 공책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기억들을 하나씩 써내려갔어요. 처음 간 학교, 처음 운전한 날, 아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순간. 글씨는 점점 삐뚤어지고 문장은 매끄럽지 않았지만 그 조각들이 모여서 나라는 사람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공용 공간의 게시판에 종이 하나를 붙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옛날 이야기 시간, 누구든 와서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처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에는 타카하시 씨가 옆에 앉았고 그 다음 주엔 조용하던 와타나베 할머니가 나도 이야기 하나 있어요. 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그 순간 나는 느꼈어요. 말을 나눈다는 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그 시간 동안만큼은 단순한 입주자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이야기를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이야기는 곧 연결이에요.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당신은 나를 조금 이해하게 되고 그 짧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고독한 방들 사이에 조용한 다리를 놓는 거죠. 하루는 한 직원이 말하더군요. 메다 씨, 그 이야기 시간 덕분에 어르신들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 제가 가진 가장 오래된 재능이거든요. 이야기하는 것. 어쩌면 나이가 든다는 건 자신의 삶을 천천히 되짚어보며 그 조각을 나누는 시기인지도 몰라요. 당신은 지금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누군가가 아직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밤, 우리는 종종 웃고 때론 눈물도 흘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늘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건 그냥 평범한 이야기지만 나에겐 아주 특별한 기억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생각합니다. 모든 삶은 하나하나 다 이야기의 씨앗이라는 걸. 그리고 그 씨앗이 제대로 자라려면 누군가 들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내 방 창가의 작은 화분도 이젠 작은 꽃이 피어났어요. 그 꽃을 보며 나는 오늘도 이렇게 중얼거려요. 말 한마디가 꽃을 피우는 거야. 그렇게 사람도 다시 피어나지. 그날 새벽 꿈에서 남편을 보았습니다. 늘 하얀 셔츠를 입고 퇴근하던 모습 그대로였죠. 늦었어, 미즈에. 오늘은 장 보러 같이 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지만 꿈속에서도 이상하게도 그의 뒷모습이 흐릿했습니다. 잠에서 깨자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기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르며 속삭였죠. 오늘 하루도 괜찮아질 거야. 요양원에 들어온 후 처음 몇 주는 하루하루를 견딘다는 표현이 정확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숨부터 쉬었고 창문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죠. 괜찮아. 오늘도 살아있잖아. 하지만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소음도 많고 낯선 얼굴도 많고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허전함이 늘 마음속을 파고들었어요. 특히 식사 시간엔 더더욱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마주 앉아 국 하나를 놓고도 이야기꽃을 피우던 그 시간이 이제는 긴 식탁에 줄지어 앉아 말없이 밥을 씹는 고요함이 되었습니다. 맛있으셨어요? 라는 직원의 말에 무의식적으로 고개만 끄덕였죠. 그 말 한마디가 그날의 유일한 대화였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변화는 작고 조용한 계기로 시작되더군요. 하루는 옆자리에 앉은 시라이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 된장은 너무 짜. 나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죠. 어쩌면 그게 진짜 된장 맛일지도 몰라요. 그 말에 그녀도 웃었어요. 그 작은 웃음 하나가 그날의 공기를 조금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 식사 때마다 우리는 작은 감상들을 나누기 시작했죠. 오늘 생선은 별로야. 그래도 국은 괜찮네. 옛날엔 이런 반찬, 도시락 반찬이었는데 그 짧은 대화들이 내 식사 시간을 조금씩 바꿔놓았어요. 음식은 여전히 간소했고 때로는 반복됐지만 누군가와 그 맛을 공유한다는 것만으로 그 식사는 나를 위한 시간이 되었죠. 이곳에서 살아간다는 건 크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그저 하루하루 소소한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것. 하지만 그 작은 리듬 속에 함께가 들어가면 삶은 조금 다르게 느껴지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 한 입주자가 무심코 말했죠.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사실 나도 수없이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했었으니까요. 나는 멈춰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뭘까?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함께 밥을 먹고 말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나란히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식사 시간마다 내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을 많이 하진 않지만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어줍니다.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서 우리가 찾는 건 성취도, 명예도 아닌 작은 동행이 아닐까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누군가의 말에 웃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오늘 하루의 무게를 나누는 것. 그게 이곳에서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외롭지 않으려면 먼저 내 마음을 조금 내밀어야 한다는 것. 말 한마디, 눈빛 하나라도 건네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 당신은 오늘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셨나요? 그 시간이 따뜻했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식사 시간을 만들어준 적이 있나요? 요즘은 식판을 받아들며 생각해요. 이 밥 한 끼에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담겨 있구나.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식사 시간은 여전히 짧고 메뉴는 비슷하고 맛도 그럭저럭이지만 이제는 그 시간에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하루를 살아갈 이유를 얻습니다. 작은 김치 한 조각을 나누며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조금 더 알아가고 있어요. 문득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곳에 들어온 이후 달력을 거의 보지 않았다는 걸요. 날짜가 흐르고 계절이 바뀌는 걸 느끼기보단 그저 창밖 나무가 초록에서 주황으로 물들어가는 걸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복도 게시판에 붙은 한 종이가 내 시선을 붙들었어요. 가을 음악회 입주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오후. 가족이 함께하는 오후란 문장이 마음속에 조용한 물결처럼 퍼졌어요.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가족이라. 요양원에 온 뒤로
아들은 단 2번, 손녀는 1번 찾아왔어요. 그나마 손녀는 졸업식 사진을 보여주며 할머니, 나중에 또 올게요. 라고 했지만 그 나중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속상했어요. 마치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조용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 그 자체로도 삶의 일부라는 걸요. 그래서 그 음악회 날 나는 차분히 머리를 빗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진주 브로치를 달았어요. 누군가 오지 않아도 나는 그날을 소중히 대하고 싶었거든요. 행사장에 도착하니 몇몇 가족들은 벌써 와서 부모님 손을 잡고 있더군요. 웃음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 오랜만에 느끼는 활기가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마침 옆자리에 타카하시 씨가 앉더군요. 그녀는 슬며시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우리끼리도 충분히 괜찮지 않아요. 그 순간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누군가와 함께라는 느낌이 그 어떤 가족의 손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음악회가 시작되고 한 아이가 피아노를 연주했어요. 고향의 봄이었죠. 고요한 선율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나는 눈을 감고 그 멜로디에 집중했어요. 눈앞에 어린 시절 풍경이 그려졌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도시락, 비 오는 날에도 우산 없이 뛰어다니던 초록 들판,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서 반 친구들과 불렀던 노래. 나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리워도 괜찮아.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도 결국 내 삶의 한 페이지이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가족을 향한 기대를 그리움으로 바꾸었어요. 기대는 종종 실망을 남기지만 그리움은 그저 마음 한켠에 따뜻하게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었죠. 음악회가 끝나고 며칠 후 손녀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할머니, 가을에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도토리 줍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거든요. 조만간 꼭 찾아뵐게요. 나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며칠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꺼내 읽었어요. 작은 송을 씨 하나하나가 마치 온기를 담은 듯 따뜻했어요. 삶은 늘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의 반복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기다림이 있기에 우리는 기억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죠. 그 편지를 창가에 놓고 나는 오늘도 차를 한 잔 우려요. 그리고 속으로 말하죠. 내가 기다리는 사람은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기도 해요. 누군가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여전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니까요. 당신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고 계시진 않나요? 기다림은 때로 허무하고 외롭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는 조용한 증거예요. 가끔은 기다림이 아니라 기억을 꺼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기억 속 웃음과 목소리가 지금 내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으니까요. 오늘 밤 나는 다시 진주 브로치를 달았어요.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나를 기다리는 마음도 내가 기다리는 마음도 결국은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가끔, 아주 가끔은요. 이곳에서의 시간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바깥 세상과 단절된 듯 조용하고 매일 비슷한 리듬에 익숙해진 지금. 나는 문득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가를 되묻곤 해요. 그 질문의 대답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발견한 하얀 눈썹 한 올. 그게요, 나를 빙그레 웃게 했어요. 아, 여전히 시간은 나를 지나가고 있구나. 살아있다는 건 늘 새로운 나를 만나는 일인 것 같아요. 예전에 나는 화장도 곱게 하고 남편이 좋아하던 분홍색 립스틱을 바르던 여자였죠. 하지만 지금은 비록 피부는 얇아지고 주름은 깊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더 진해졌어요. 그걸 느낀 건 요양원 작은 미술 시간 덕분이었어요. 별 기대 없이 시작했는데 물감 냄새, 붓의 질감, 빈 종이 위에 내 손이 머물 때마다 나도 몰랐던 내 속마음이 조금씩 흘러나왔어요. 그날 내가 그린 건 노란 배경의 자그마한 창문 하나.
그 속에 빨간 스웨터를 입은 여인이 창밖을 내다보는 모습이었어요. 선생님이 물었죠. 그건 누구예요? 나는 대답을 망설이다가 저예요. 하고 말했어요. 기다리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매일 창밖을 봐요. 그림이 끝난 후 손끝에 남은 물감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내 삶은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하랬어요. 너 참 잘 버텼구나. 지금 모습도 예쁘다. 요양원에서는 누군가를 칭찬할 일이 많지 않아요. 모두가 약해진 몸으로 비슷한 옷을 입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죠. 하지만 내가 먼저 칭찬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오늘 머리 예쁘게 묶으셨네요. 그 웃음 진짜 보기 좋아요. 그러자 놀랍게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눈빛은 거울처럼 내 마음을 다시 반짝이게 해주었죠. 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 진실을 확인받는 순간들, 그게 나를 살아있게 하는 힘이었어요. 요즘은 침대 옆 작은 거울에 짧은 메모를 붙여두었어요. 오늘도 나를 만나줘서 고마워. 이곳 생활은 반복의 연속이지만 그 반복 속에도 작고 반짝이는 변화들이 숨어 있어요. 같은 복도를 걸어도 어떤 날은 햇살이 조금 더 따뜻하고 어떤 날은 창밖 새소리가 다르게 들려요.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내가 살아있는 증거더라고요. 당신은 오늘 어떤 자신의 모습을 만났나요? 어제보다 조금 더 다정한 혹은 조금 더 용기 있는 당신이었나요? 나는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가 늙어간다는 건 점점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안으로 깊어지는 거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안아주는 일, 그게 가장 단단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요양원이라는 공간은 사람들의 이면을 더 잘 들여다보게 해줘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름 대신 병명으로 불릴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 나는 나에게 인사합니다. 미즈에 오늘도 잘 부탁해.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는 고생했어.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건 가장 따뜻한 존재의 증명이니까요. 당신도 당신의 이름을 하루에 한 번은 다정히 불러주고 계신가요? 거울 속 나와 눈을 마주치며 나는 매일 조금씩 내 안의 소녀, 아내, 엄마, 그리고 지금의 나를 다시 안아줍니다. 삶이란 마침내 내가 나로서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그 오랜 여정인지도 몰라요.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는 날이 있어요.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누군가의 웃음, 복도 끝에서 들리는 휠체어 바퀴 소리. 그 모든 것이 내 하루의 배경음처럼 느껴져요.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문득 떠오른 건 나의 첫 직장이었어요. 지금처럼 복지 제도가 잘 갖춰진 것도 아니고 여자는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는 게 당연했던 시절이었죠. 20살 무렵 나는 작은 양장점에서 일했어요. 단정하게 재단된 옷을 다림질하며 손님이 오면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렸죠. 그중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어요. 늘 진한 향수를 뿌리고 오시던 기품 있는 중년 부인이요. 그분은 어느 날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손끝이 예뻐요. 남의 옷만 다리지 말고 당신 인생도 곧게 펴보세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줬는지 몰라요. 그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하고 그저 돈을 벌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거든요. 이 요양원에 와서 다시 그런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인지 나는 종종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족이 오지 않아도 누구 하나 기억해주지 않아도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삶은 이어지고 있다고 믿고 싶어요. 사는 동안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주는 것, 그건 마치 내가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작은 의식 같아요. 얼마 전 혼자서만 늘 조용히 지내던 나카무라 씨가 식당에서 나직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평생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어제 당신이 내 말에 고개를 끄덕여줘서
괜히 눈물이 났어요. 그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뭉클했어요. 그 사람에게도 표현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사연을 품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그 이야기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고요히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누군가 나에게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 나는 되묻습니다. 그땐 기분이 어땠어요? 후회는 없으셨어요? 그 사람 아직 기억하시나요? 그 질문 하나가 그 사람 안에 묻혀있던 기억의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 사람의 삶을 잠시나마 함께 살아보는 거예요. 그건 마치 작은 기적 같아요. 이름도 낯선 두 노인이 서로의 이 과거 속을 여행하는 거니까요. 나는 이런 경험 속에서 삶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했어요.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다. 당신은 어떤 기억을 가장 오래 간직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기억을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한 건 언제였나요? 때때로 나는 나의 이야기를 종이에 써보기도 해요. 누군가 읽어줄지 알 수 없지만 그 글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았다는 흔적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종이를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마치 작은 타임캡슐처럼요. 혹시 언젠가 내가 이곳을 떠나고 나면 누군가 그 종이를 발견하고 이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하고 말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인생은 결국 누군가에게 기억될 만한 이야기를 하나라도 남기고 떠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내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어 놓습니다. 소소한 기억들이지만 그 속엔 수많은 감정과 시간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는 이야기로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연결은 나이가 들어도 몸이 불편해도 여전히 가능한 가장 따뜻한 방식이에요. 며칠 전 비가 오던 오후였어요. 요양원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리던 그날 나는 우산을 쓴 젊은 부부가 정문 앞에서 무언가를 망설이다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저려왔어요. 누굴 기다렸을까? 혹시 나였을까? 괜한 상상이었겠지만 그날 내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사실 이곳에 오기 전까진 저 역시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아직도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딸이 한 번쯤 연락을 줄까? 손주가 생일엔 영상 통화라도 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오래 기다리다 보면 기다림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서서히 기대를 지워버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탓 하나 해서 마음이 덜 아픈 건 아니에요.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는 순간에도 어딘가 아주 깊은 곳에선 여전히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왜 그렇게 누군가를 기다릴까요? 아마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사랑은 쉽게 끝나지 않으니까요. 나는 한때 그런 기다림이 부끄러웠어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미련이 많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미련이야말로 내가 아직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라는 걸 압니다. 어느 날 함께 식사하던 아주머니가 그러셨어요. 기다리는 것도 사랑의 한 방식이에요. 그게 얼마나 조용하고도 강한 건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누군가를 향한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결코 약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이 나이쯤 되어야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강함이에요. 나는 이제 편지를 쓰지 않아요.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요. 하지만 가끔 마음속으로 편지를 씁니다. 딸아, 네가 어릴 적 두 팔 벌려 달려오던 그 모습을 나는 아직도 기억해. 그때 내 볼에 닿던 햇살과 웃음소리까지도. 이런 마음은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으면 시간 속에 스르르 녹아버리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 기억 하나로 하루를 견뎌내요. 기다림이 고통일 때도 있지만 어쩌면 그것은 나를 지켜주는 가장 마지막 끈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요즘은요, 그 기다림의 방향을 조금씩 나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대신 오늘의 나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좋아하던 사과 한 조각을 꺼내 천천히 씹으며 참 맛있네! 하고 중얼거리는 그 순간을 내가 내게 선물하는 거죠. 우리는 늘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쏟았지만 정작 나 자신에겐 그만큼의 애정을 주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요즘 거울 앞에 서서 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미지혜, 오늘 하루도 애썼어. 넌 지금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기다림의 방향이 바뀌니 삶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기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안아주는 법을 배우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잊고 지냈던 자유를 느낍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련이 아닌 나만의 작은 평화를 향한 움직임. 당신은 오늘 누구를 기다렸나요? 혹은 오늘의 당신을 기다려준 사람은 있었나요? 그게 누구든 그 마음을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기다려준 당신에게 감사해주세요. 이제는 느긋이 앉아 내가 바라던 것들을 천천히 떠올려 봅니다. 무엇이 이루어졌고 무엇이 남았는지보다 그걸 바라봤던 그때의 마음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가장 늦은 사랑은 결국 가장 깊은 사랑이 된다. 그 사랑을 이제는 내게 건네기로 했어요. 어제 밤 창밖으로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보였어요. 늦은 시간까지 잠이 오지 않아 커튼을 젖히고 한참을 바라봤죠. 그 순간 아주 오래된 감정이 마음 한구석에서 부드럽게 피어올랐어요. 나는 정말 괜찮게 살아온 걸까? 이 질문은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자주 찾아옵니다. 젊을 땐 앞만 보고 달리느라 몰랐는데 이제는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나는 내 삶을 마치 오래된 일기장처럼 조심스럽게 펼쳐보곤 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곤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기억이 있어요. 한창 바쁘게 살던 40대 초반, 하루는 퇴근 후 너무 지쳐서 가게 문을 닫고 의자에 주저앉았을 때 한 남자 손님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말했어요. 오늘도 웃는 얼굴 감사합니다. 덕분에 하루가 살만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 중 하나였어요. 나는 그냥 늘 하던 대로 웃었을 뿐인데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견디게 해준 힘이 되었다는 것. 그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삶이었다는 증거였죠.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를 너무 쉽게 평가절하해요. 나는 별거 없는 사람이야. 뭘 이룬 것도 없는데. 하지만 사실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다시 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값진 존재예요. 요양원에서의 하루하루는 그 깨달음을 조금씩 더 또렷하게 만들어줬어요. 더 이상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여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 눈에 띄는 경력이나 큰 재산을 가진 분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세상 어떤 책보다 진한 감정과 진실이 담겨 있어요. 어느 날 동갑내기 친구인 요코 씨가 내게 그러더군요. 미즈에 씨, 우린 참 고생 많았죠? 근데 지금 이 시간 나는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마음이 편해졌대요. 왜일까요? 나는 대답했어요. 아마도 이제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건 아주 깊은 평화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수고했어. 그걸로 충분해. 라고 말해주는 시간. 그걸 배울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요양원 생활은 내게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죽음이라는 단어도 예전처럼 무섭게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건 내가 이만큼 살아왔다는 증거 같아요. 살아낸 날들의 무게가 조용히 나를 감싸 안아주는 느낌이에요.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나요? 다정하게 안아주고 있나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 오늘 밤은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수고했어. 정말 잘 버텨줬어.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부드럽게 감싸줄 거예요. 내가 이제 와서 알게 된 진실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거예요. 삶의 진짜 정답은
누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가는 것에 있었다는 것. 그 정답을 이 요양원, 이 작은 방 안에서 나는 비로소 찾게 되었어요.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 창밖의 어둠이 조금 더 짙어지고 방 안의 불빛은 부드럽게 나를 감싸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당신 마음속 어딘가 따뜻한 곳에 살며시 놓아두고 싶어요. 언제든 꺼내볼 수 있도록. 삶은 꼭 정답을 찾아야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때로는 헤매고,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는 순간이 더 소중할 수 있어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몇 시든 이야기를 들어준 그 마음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위로받았습니다. 이 밤이 당신에게 조금 더 포근하게 다가가길 바라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도록 이 이야기의 여운이 당신 곁에 오래 머물기를. 당신도 누군가의 이야기이고 당신 안에도 아직 쓰여지지 않은 아름다운 문장들이 많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이제는 불을 끄고 두 손을 가만히 모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이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오늘도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